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한국의 장기 통계가 구축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본 통계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민소득 추계를 주도하신 김낙연 교수님을 모시고 본 국민소득 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 그리고 장기 역사 통계 발간의 의의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에 수록한 국민소득 추계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국민소득 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은 어떤 것인가요? 본서의 추계 결과 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1911년부터 4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3.7%, 인구 증가율은 1.3%로 나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9%의 강공업과 전기 건설업의 성장이 이를 주도하였고, 성장률 5%의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 변화도 빨랐습니다. 지출 면에서는 무역과 함께 투자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초기에 20%에서 1930년대 말에 60%에 달하였고, 투자율도 같은 시기에 5%에서 14%로 높아졌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은 연평균 3.3%로 증가하였는데, 인구 증가를 감안한 1인당 증가율은 1.9%로 추계되었습니다. 곡물 소비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타 음식물과 공업제품 등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구조 변화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그 속도가 느렸지만 당시 다른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수준의 추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지표로 보는 19세기의 조선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근대적 경제 성장이라 이해한다면 식민지기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기부터 근대적 경제 성장이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1940년부터 50년대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등 정치,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일시 후퇴 또는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의 추계치 속에는 조선 거주 일본인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개정에서 파악되는 조선 거주자란 민족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조선에 두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족 간 또는 계층 간 소득 분배의 실태는 국민개정 통계에서 곧바로 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추가적인 추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추계를 분석하여 보면 이 시기에 민족 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져 불평등이 심해졌지만 조선인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늘어난 것으로 추론됩니다. 즉, 조선인에 한정할 경우 성장과 구조 변화의 속도가 위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는 느려지겠지만 조선인 또한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예외로 남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계된 식민지기 국민소득은 조선 후기와 해방 후 시기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기의 경제 성장이 비록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자신들의 경제활동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 위에서 해방 후 한국 경제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시기를 한국 경제의 보다 장기적인 변화 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기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판에 박은 듯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벗어나는 논의를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시기의 인식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 역사 교과서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도 살아있는 정치 외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기에 관한 평가는 더욱 민족주의적 이해나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한국의 장기 통계는 22명의 학자가 참가해서 22개 분야의 장기 통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 통계의 정비가 한국의 연구 상황에서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근대 초기로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후 전통 사회에서 식민지 체제로,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통계 자료의 상황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일관된 장기 통계를 만드는 데 장애가 많았습니다. 분단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기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해방 후와 직접 비교하거나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 식민지기, 해방 후의 각 시기에 관한 연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일이 없이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장기 통계는 자료면에서 다른 시기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각 시기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래 개별 시기에 국한된 연구 시각을 보다 장기적인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식민지 지배와 분단이 장기 통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었지만 발상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다른 나라에서는 겪지 못한 여러 차례에 걸친 체제 전환의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통 사회가 급격한 개방의 충격에 노출된 개항기, 외래 권력에 의한 식민지 체제로의 재편, 해방 후 다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각 시기는 체제와 제도가 달랐으며 경제적 성과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제도 또는 체제 변화와 경제 성장 또는 사회 변화 간의 다양한 관련을 보여주는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 통계가 정비되어 근대 이후의 각 시기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연구의 시야를 제도와 체제 이행의 문제까지 포괄하도록 넓힐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 연구자 중에서도 전공 시기에 따라 연구가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했지만 유사한 상황은 경제학과 경제사 연구자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래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한 이들 한국 경제 연구는 대체로 1960년에서 70년대 고도 성장기 이후로 한정되며 그 이전 시기로 논의가 확대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도 성장을 당시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설명하는 경향에 빠지게 되고 역사적 규정성이나 제도 변화의 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연구의 관심이나 방법의 차이도 있지만 역시 자료상의 장벽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장기 통계라는 인프라가 정비되면 전공 시기나 관심이 다른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서로 접근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장기 통계 1과 한국의 장기 통계 2의 공동 편집인이신 김낙연 교수님을 모시고 본 통계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민소득 추계가 보여주는 역사상, 그리고 장기 역사통계 발간의 의의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